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들의 당시 상황을 찍어놓은 사진들이 공개됐는데 참으로 처참합니다. 가기 싫어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거나 자포자기한 모습들이 여실히 사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안대까지 씌워서 판문점 앞에서 안대를 벗겼는데 북한을 지척에서 본 어민들의 표정은 망연자실 그 자체였습니다. 잠시 후에 그 사진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그날의 진실, 당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하는 과정을 찍은 판문점에서 찍힌 사진인데 가히 충격적입니다. 안 가려고 끌려가는 이 탈북 어민은 북으로 가면 사형당할 게 분명했던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안대까지 하면서 강제로 북으로 넘기려 했던 그 상황, 그날의 진실, 잠시 후에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목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단은 언제나 우리 시청자, 국민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빛. 오늘 동아일보 1면이 아주 예쁜 그리고 아주 환상적인 경이로운 사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빛 사진인데 어떤 빛일지 함께 보시죠. 사진 한번 크게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빛은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 더 우수한 성능의 천체 망원경을 지난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우주로 인류가 발사를 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인데 그걸로 찍은 45억 광년 떨어져 있는 우주의 빛 사진입니다. 6억 광년은 얼마나 뭐냐면 1억 광년이 9조 4천억 킬로미터라니까 인류가 갈 수 없는 곳에 있는 먼 우주의 사진을 찍은 거고 이 가운데 밝은 빛이 바로 우주 탄생 이전부터 있었던 인류 탄생 이전부터 있었던 최초의 빛이라고 합니다. 이걸 인류가 담아낸 겁니다. 아직까지 인류는 우리의 은하가 인간이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추정은 하고 있지만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있었던 그 태초의 빛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감히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태초의 빛 모습 굉장히 작은 일단락인데 그 모습이라도 관측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경이로운지요.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이겁니다. 발버둥. 자, 이제 본격적인 시사 얘기 나올 텐데 조선일보 1면입니다. 오늘 사진을 다룬 뉴스들이 많습니다. 조선일보 1면에선 제가 앞서 예고드렸던 그 사진이 실렸습니다. 자해하며 발버둥 쳤던 탈북어민, 귀순어민. 우리 당국은 북으로 억지로 끌고 갔다라는 정황입니다. 안 가려고 끝까지 발 뒤축에 힘을 주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좀 처절해 보입니다. 통일부가 2019년 당시 판문점에서 안대를 벗기고 강제 북송한 장면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으로 넘어가면 이 탈북 어민들은 사형입니다. 물론 여러 판단이 존재합니다. 16명의 동료 어민들을 잔인하게 죽인 충악범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송이 맞다라는 의견도 있을 테고 과연 충악 범죄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조사한 건 맞나? 그럼 범죄 사실은 사실인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잔인하게 귀순 의사를 밝힌 대로 북으로 보내는 게 맞나?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에 이 사진들 보면서 하나하나 차차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공개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세 번째, 조문입니다. 한겨레 신문 1면이 쓰고 있는 뉴스입니다. 조문. 윤석열 대통령이
아베 전 총리의 분향소에 조문을 한 모습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조화도 보이고요. 시민들도 조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야 지도부도 조문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이겁니다. 킹. 경제 소식 한번 보시죠. 한국경제일면입니다. 킹. 달러 독주. 기축통화 넘어 제왕통화다. 이제 달러는 킹이 됐다. 소위 킹달러의 시대라는 조어를 한국경제가 소개했는데 흥미롭습니다. 역사적 초강세입니다. 엔화엔 24년, 유로화엔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각각 원달러 환율 1312원을 돌파해서 또 연고점을 바로치웠습니다. 미국 달러와의 가치가 초강세, 가히 킹이라 불릴만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비 오는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대표 청년 정치인 전용기 의원, 돌직구쇼 좌장 김영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스타 국회의원 전주의 의원,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대표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대를 씌우고 포박을 하고 북으로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려는 탈북 어민을 강제로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넘긴 문재인 정부의 판단. 여러분들은 그 판단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과연 흉악범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보내도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아침에 문을 열면서 이런 의문,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안대, 포박, 발버둥. 사진 속 그날의 진실. 탈북 어민의 북송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통일부가 그때 그 장면을 사진으로 기록해 둔 건데 그 사진을 공개했는데 당초 문재인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공공연하게 밝히기론 이들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는 진정성이 없다. 북한으로 가고 싶어 해서 보내줬다라는 취지의 설명들을 당시에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사진들을 보면 당시 문재인 정부가 했던 발언과는 조금 상황이 많이 달라 보입니다. 거두절미. 사진으로 그날의 상황 살펴보시죠. 지난 2019년 11월 7일 강제 북송이 이루어진 판문점입니다. 어민 2명, 북한 어민 2명이 자유의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인데 두 어민 모두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다음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몰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군사분계선 앞에서 안대가 벗겨지자 바로 북한군을 본 어민들은 자신의 운명을 감지했습니다. 강력히 저항합니다. 비명을 지르며 얼굴이 피범벅이 될 때까지 벽에 머리를 찧었다는 전언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동행한 경찰 특공대가 이를 저지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양팔을 결박한 채 끌고 가기도 합니다. 파란 옷을 입은 다른 북한 어민은 이미 자포자기한 듯한 모습입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군에 인계되는 순간 움츠러드는 모습도 사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정부에서는 이들 탈북 어민이 동료 어부 10여 명을 잔인하게 선상 위에서 살해했다라고 당시 정부는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다시피 당시 정부는 이를 쉬쉬한 채 북송하려 했습니다만 기자들의 포착으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흉악범이다. 그리고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라고 당시 문재인 정부는 밝힌 바 있습니다. 3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북한 어민 2명이 NLL을 넘어와서 우리 군이 납포했고 청와대가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5일 김정은에게 방한 초청 친서와 함께 북한 어민을 인계해주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논란거리입니다. 방한 초청 친서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그걸 왜 꼭 북한 어민도 주겠다, 돌려보내주겠다 라는 인계 의사와 함께 전달한 걸지는
상당히 논란이 있는 대목입니다. 마치 자칫 우리가 북한 어민 2명 돌려보내줄 테니까 방한하시오 라고 북한 김정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같이 의사를 전달한 건 아니냐라는 오해와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북송하는 과정도 논란인데 보신 것처럼 판문점에서 안대와 포승줄을 채운 채 북송을 했고 판문점에서 북한 군인 앞에서 짜잔 하고 안대를 벗긴 행동은 상당히 논란이 있는 대목입니다. 더욱이 면밀한 조사 없이 북한 선박도 아주 발빠르게 어민과 함께 북송했다라는 것은 과연 이 절차적 정당성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도 낳게 하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흉악범이다,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라며 송환 이유를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정의용 실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결과적으로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흉악범 누명을 씌워 강제 추방한 꼴이 된 겁니다. 북한에서 보기에는 적대국인 대한민국에 기순하겠다고 이미 진술했는데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 일반 탈북민들하고는 완전히 구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문 방지 협약에 가입해놓고도 동법 제3조 1항을 어기고 고문이 뻔히 예상되는 북한으로 강제 북송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국제협약도 다 검토를 했고 우리 국내법의 정착지원법이라든지 다 검토를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흉악범입니다. 귀순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정의용 실장은 귀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라고 설명했지만 사실과 많이 달랐습니다. 귀순 의사를 수차례 표명했다라는 게 현재 국민의힘이 밝히고 있는 내용인데 전주혜 의원님, 네. 사진들을 공개하셨어요? 네. 통일부에서 받은 사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0장 정도죠? 네, 오늘 뭐 제가 다 가지고 왔는데. 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어제 오후에 제가 뭐 통일부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 여기 언론에 이제 보도된 것처럼 뭐 그 과정을 좀 찍은 10장의 사진인데요. 그 중에서 저는 뭐 가장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점에서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끌려가는, 예,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예, 지금 이런 사진, 그 다음에 또 머리를 뭐 부딪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게 당시 정부에서는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는 사진이 아니죠. 오히려 한국에 남고 싶다 이런 것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 이 사진을 보면 과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연히 이제 진실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11월 5일에 그 정부에서 그 북한에 또 한국 아세안 그 특별 정상회의에 초청장을 이제 김정은에게 보내고 그러면서 또 이 북송하겠다 지금 이것을 같이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그 아시아 태평양 그 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빨리 북송을 한 것이다. 진실 규명을 좀 제대로 하지 않고 이제 이런 의혹이 많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당시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이 정부 당국의 말은 결국은 이제 거짓말이라는 식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관계자들의 진정한 사과와 함께 진실 규명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진 한번 좀 크게 다시 한번 볼까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 범죄자들에게도 인권과 관련된 사항은 철저하게 지켜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이기에 존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범죄 사실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또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법상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 대한민국에 남고 싶어요라는 의사를 밝혔고 그리고 본인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그런데 안대의 포승줄에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는 채 판문점 군사분과점까지 끌려와서 안대가 벗겨지고 북으로 강제 북송되면서 가기 싫어요 하고 저항하는 이 장면이 과연 글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위헌이고요. 위법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헌법에 3조에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적법 절차의 원칙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곰곰이 이걸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한반도 북쪽 그 휴전선 이 북은 우리나라의 실효적인 지배가 미치지 않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현실과 법 사이에 괴리가 있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제가 그중에 대법원 판례 1996년도 판례를 하나 찾아봤거든요. 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한테 그 우리나라 그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가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린 사안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출입국관리법에는 그 외국인인 경우에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일정한 그 요건에 해당되면 강제 퇴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 넘어온 주민에 대해서 출입국관리소가 1996년도에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넘어왔고 북한 그 국민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 출입국 관리법상 강제 퇴거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이런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어떤 법이 있냐면요. 북한 이탈 주민법이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북한을 벗어난 이후에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의 간주한다,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북송된 그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을진 몰라도 적어도 한국에 온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을 받아야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적법 절차에 따라서 뭐 설령 그런 그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법원에 의해서 최종적인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무죄 추정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그 일방적으로 북한으로 그 넘겨보내는 것은 그야말로 그 위헌적인 적법 절차를 예.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럼 저게 무엇이냐? 그런 재판이 어떤 재판이냐면 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런 게 인민재판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예. 자, 뭐 굉장히 강력한 비판의 발언인데 정혁진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드리겠고, 물론 이 사진들이 그날의 진실을 모두 다 정확하게 말해줄 수는 없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날의 진실이 구체적으로 어찌 됐는지는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으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밝혔던 내용,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 김현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죽더라도 북에서 죽겠다라고 진술까지 했다라고 공공연하게 당시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했던 말들과 공개된 사진들의 정황이 너무 달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을 상대로 문재인 정부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나? 라는 의구심이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김현철 장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선원들이 대한민국의 귀순 의사를 표명했습니까? 기순의 진정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라는 진술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자들은 엽기적인 살인마였습니다. 북한 선원 16명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들이었고요. 정확한 기순 의사가 없었다라고 저희는 간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정용 실장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 당시 통일부 장관은 죽더라도 북에서 죽다고 진술했다. 윤건영 의원은 희대의 살인마들이고 귀순 의도의 진정성을 파악 못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진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면 저 말만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었는데, 믿고 있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좀 여러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한두 가지를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우선은 저러한 지금 사진이 보여주는 것이 진실이라면 그 당시에 국정원과 그 당시에 통일부가 그 당시에 정부를 대상으로 문제 제기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했어야 됐다, 문제 네. 제기를. 만약에 정부가 바뀌지 않았다면 이 부분이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현재의 그 통일부나 국정원의 관료들의 태도가 정상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많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이 저는 좀 정확성이 솔직히 떨어진다고 봐요. 예. 16명을 죽인 사람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기순을 할 목적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그렇잖아요.
남한에 온다고 해서 산다는 보장도 없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진술은 번복될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과연 꼭 기순을 반대했어야 될 정합성을 갖기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조각조각된 뭐 SI 자료라든지 그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논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족한 논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군조차도 개입하기 싫어했다는 측면, 그래서 경찰이 투입됐다는 측면, 그리고 또 북송될 때는 적십자사가 개입돼야 돼요. 원래는 저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 매우 비정상적이고 경찰 특공대가 포박하고 안대 씌우고 강제로 보내는 게 아니라 네. 적십자사에 의해서 보내줘야 된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두세 달 정도의 차분한 조사를 받은 뒤에 바로 그건데. 최종적으로 그런 결론을 예. 내고 가야만 국민들이 보든 야당이 보든 여당이 보든 예. 정확한 저렇게 복송을 예. 했더라도 저항을 했더라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다. 예.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앵커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을 끝까지 좀 유지하겠고요. 패널들의 의견 전해드리겠고 오늘은 제가 특별히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신 이번에 공개된 사진 10장을 보셨을 때 과연 문재인 정부의 주요 관계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죽더라도 북에서 죽겠다 라고 말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결코 북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강력하게 저항하는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이 판단은 오롯이 지금 돌직구쇼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들께서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북에서 죽더라도 북에서 죽겠다. 과연 이 정부 당국자의 말은 사실이었을까? 당시 문재인 정부에 의문이 좀 제기된 상황이고 두 번째는 전용기 의원께 좀 질문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윤건영 의원은 희대살인마고 흉악범죄자다라고 강제 북송을 정당화했는데 왜 그렇게 급했습니까? 우리가 우리 땅에서 충분하게 조사할 수 있었고 조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런 충분한 조사도 없이 왜 그렇게 급하게 강제적으로 북으로 보내만 했습니까? 이 질문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윤건영 의원도 그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정보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정보는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린다면 방금 김영주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급하게 보냈다. 너무 급하게 올려보낸 것 아니냐. 우리 대한민국에서 조금 더 조사할 수 있었느냐. 그리고 방한 초청 친서와 함께 이 사람들을 올려보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받아 마땅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만 더 신중하게 이 사람들을 좀 조사했더라면 그리고 방한 초청 친서랑 같이 보내지 않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한 공감점이 있고 이 부분은 충분히 비판받을 만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탈북 어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SI 같은 정보에서 실제로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왔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발견이 되었었고 당시에 국회 정보위원장이었던 이혜훈 전 국회의원은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백브리핑에서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아무 처벌받지 않고 귀순으로 처리되어 국민 속에 섞인다면 너무나도 끔찍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SI나 관련된 정보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원래 그 일반 탈북민들처럼 정말로 대한민국에 가고 싶어서 탈북을 했다라기보다는 16명을 죽이고 어떻게 하면은 도망가는 형태의 모습으로 탈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진정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런 시점에서 지금 다시 한번 북풍몰이로 나오는 것은 좀 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당시 정황 증거들 그리고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여야가 함께 봤던 내용들 그리고 정부가 판단했던 내용들은 저는 충분히 타당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거기에 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전재 의원님. 우선은 저는 전용기 의원의 말에 좀 동감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럼 입장을 바꿔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그럼 그렇게 16명을 살인한 사람이 북을 했단 말입니다. 북한을 갔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 과연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또 성취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한번 저는 없다고 들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아무리 살인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범죄를 저지른 상태에서 귀순을 했던, 안 저지른 상태에서 귀순했던, 귀순하고 싶은 저는 그 진정성에는 저는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범죄자냐 아니냐 이 차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역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럼 범죄를 지르고 북으로 간 사람들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거의 한 명이라도 그런 북한에서 다시 우리나라로 이렇게 보낸 것이 있는지, 사실 그런 것과 비교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것은 전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동안의 국정원에서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북한에서 정말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나라에 귀순 의사를 밝힌 사람, 그동안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처리 기간이 얼마나 들었는지,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다 정확히 정보를 공개를 해서 이 5일 만에 북송을 한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었고 그동안의 귀순자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것이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범죄자라는, 사실 이거는 확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뭐 본인들의 뭐 진술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이 범죄자라는 거, 아까 이제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적법 절차의 원칙상 이것은 그러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정말 그 몇 달 동안 그 통상 걸리는 기간, 이 정도의 시간은 당연히 부여를 하면서 정확히 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한 어느 정도의 그런 시간을 들여서 정확히 북송을 하더라도 적법 절차를 지켰어야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 그 5일 만에 급하게 한 것은, 이것은 정상회의에 결국 김정은을 초청하기 위해서 급하게 한 거 아니냐. 사실 국민들이 그 분노하는 지점 바로 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논란인데, 여야 두 분의 의견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5일 만에 이례적으로 조사도 없이 100까지 함께, 그것도 비밀리에 후루룩 강제 북송하려고 했던 게 김정은을 방한하기 위해서, 김정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거냐 아니냐의 여부는 여야 의견이 지금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두 분께 질문 드리겠고, 우리가 검수완박 국면에서도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절차적 정당성, 민주주의 국가, 우리가 북한과 다른 건, 아까 이제 북한이 그런 사례 있냐라고 말씀 주셨지만 북한은 그런 사례가 당연히 없죠. 북한은 민주국가가 아니니까. 오히려 살려달라는 우리 서해 공무원을 죽이고 시신까지 소각한 게 북한이니까 북한과는 당연히 비교할 수가 없고,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이 절차장의 정당성도 매우 중요한데, 자, 이 절차장의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 함께 보시죠. 통일부가 당시 북한 주민들 귀순 의향서를 자필로 작성했다라고 밝혔고, 하태경 의원은 귀순 의향서를 쓰는 순간 법적으로 우리 국민이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 사이에 악유도 있었는데, 청와대가 이 사람들 자해들 우발 상황 발생할 수 있으니까 판문점 JS대에서 에스코트해야 한다라고 국방부에 요청을 했는데, 국방부가 민간인 소환은 군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난색을 표명했다. 결국 경찰 특공대 8명이 동원됐다. 통상 북송 시에는 아까 김용주 의원님 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인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경찰 특공대를 통해서 강하게 제압을 하고 북한으로 보냈다. 이게 과연 절차적으로 정당했는가? 라는 판단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혁진 변호사님, 제가 이제 국방부 출입 기자를 상당히 하면서 북한 취재를 했기 때문에 월북을 했을 때 북한으로 많이 우리 정부가 그동안 역대 정부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북한으로 송환하는 절차와 이 절차는 너무 달라요. 이건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이건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북에서 범죄를 저질렀던 탈북자의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하더라도 이건 달라요. 너무 이례적으로 빨리 보냈어요. 제대로 된 조사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짧은 기간인데, 과연 이래도 되나요? 제가 봤을 때 하태경 의원이 말을 잘한 것 같아요. 하태경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귀순 그 의향서를 쓰는 순간 우리나라 국민이 된다. 저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추상적으로 그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나라 국민인데, 그런데 남한으로 내려와서 그 귀순 의향서를 쓰는 순간 구체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법에 따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북송된 사람들이 정말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충분히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건이 생각나냐면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보면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페스카마호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몇 명이 죽었느냐? 11명이 죽었어요. 그다음에 그 대법원 판결문 보면 그 수법이 굉장히 잔인하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 1심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 주범들에 대해서 판결이 사형이 나왔어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그 판결이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거든요. 그때 누가 변호인이었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그 페스카마호 사건하고 이번 북송 어민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그런데 왜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 받아가지고 사형을 뭐 선고를 받든 무기징역을 받든 아니면 무죄가 나오든 그건 우리나라 법원에서 해야 될 일이지 왜 그런 것들을 다 건너뛰고 간과하고 불과 뭐 2, 3일 만에 거쳐가지고 불과 뭐 4일, 5일 만에 북한으로 보냈느냐? 이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310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그 증거일 때에는 그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그 사람들이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러한 객관적인 물증이 있는가? 그런 것들도 지금 제시가 되고 있지 않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의문으로 남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절차적인 문제를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 그런데 기억을 되돌려 보면 당시 문재인 정부에선 이걸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신속하게 비밀리에 진행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김유군 당시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의 국회에서의 문자 메시지. 오늘 단결 누구 중령입니다. 이 보고를 받았죠. 오늘 15시에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북중으로 송환할 예정입니다.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할 예정입니다. 자해 위협이 있다. 이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되지 않았다면 카메라 기자가 저걸 촬영하지 못했더라면 과연 문재인 정부는 이 사실과 이 사건을 국민들에게 공개했었을까? 글쎄요. 저는 강한 퀘스천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왜 은밀하게 처리하려 했는가? 신속하게. 어떻게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저러한 과정이 말하면 국정원 1차장 수준에서의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이 문제의 쟁점이 말하자면 국가안보실장, 정호영 실장이나 그것이 대통령께 보고됐는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 실제로 그것을 북과 논의했는가 이런 아주 깊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외교안보상의 핵심적인 영역 또 핵심 인물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 사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것은 그러한 문자를 보냈을 때 우리 국방부나 우리 국정원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혹은 그 문제 제기 이전에 실제로 어떤 그 대통령이든 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뭐 국정원장이든 간에 실제적으로 이것이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걸 최우선으로 두고 행동과 뭐 명령과 실행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면에서 막 공직자의 어떤 뭐 문제 제기가 스킵되고 거의 뭐 무시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들도 남아 있는 과제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본질적인 질문 여야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이렇게 신속하게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북한에 북송하려 했었던 이유와 목적이 혹시 북한 어민 2명을 북으로 돌려보내겠다라는 의사와 함께 김정은에게 전달한 방한 초청, 즉 다시 말해 김정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것이냐 아니냐의 질문 여야 두 분께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윤기 의원 먼저.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도 결국에는 북한과의 문제에 대해서 풀어야 될 의무는 어느 정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빨리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빨리 보내기를 잘했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 전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주셨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한 분이 대한민국에서 사람을 16명이나 살해하고 월북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월북을 했다 이거죠. 그럼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에 이 나쁜 흉악범을 잡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북한에다가 이 흉악범은 다시 대한민국으로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북한에서도 보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내면은 오히려 자칫 더 큰 사건으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살해를 했던 흉악범에 대해서는 당연히 빠른 시간 안에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흉악범을 기양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보내면 안 됐다.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게 북한 이탈 주민법 제9조 1항에도 보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대상자로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 있다.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16명을 살해하고 도망치듯이 탈북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보호하는 것이 이 살인자들을 대한민국에서 데리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보는 국회 정보위에서도 여야가 함께 어느 정도 합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종합해서 나온 어느 정도의 확정적인 근거가 있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록을 열람하면 오히려 풀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이것이 북풍 공작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사람들을 빨리 보내고 데리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북한의 눈치 보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 그러니까 김정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김정은을 방한하기 위해서 남북 관계를 위해 탈북민을 희생한 차원은 절대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입장이시군요. 초청장과 함께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해를 일으킨 지점이라고 봐서 이것은 비판 반하 마땅하나 당연히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예. 도망치듯 내려온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올려 보냈어야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여당의 전주혜 의원님의 의견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동그라미입니다. 어. 동그라미. 확실하다는 북한의 거죠? 환심을 사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모든 그 내심의 의사를 이제 알기 위해서는 뭐 그동 앞뒤 사정이나 여러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가 5일 만에 보낸 예가 없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도 저희 방에서 뭐 국정원에나 뭐 이렇게 관련 자료 요청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귀순 의사를 밝힌 사람을 5일 만에 북송한 예가 있는지 그건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보면은 이 친서, 이 초청장과 같이 보냈어요. 11월 4일에. 그리고 또 이례적으로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은 또 북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절차나 이제 이런 것이 전혀 이게 이제 그 적법 절차를 이제 준수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어제 이제 제가 공개 변론한 그 검수완박 법안에 왜 민영배 의원이 탈당했냐랑 똑같습니다. 그거는 민영배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국민들은 다 알아요. 왜 민영배 의원이 탈당했냐, 왜 이게 위장 탈당이냐.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 이 전후 맥락을 보면 탈당 이유가 너무 명백하거든요. 검수완박 법안에 민주당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마찬가지처럼 이게 이러한 전후 맥락과 그 이루어진 이런 사정 뭐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은 당연히 북한의 심기를 특히 이제 김정은의 심기 보존을 위해서 빨리 보낸 것이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고요. 근데 이거의 수사 과정에서 근데 이거 고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서훈 전 안보 국정원장이 이제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살펴야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그 강제 북송을 한 그 혐의에 대해서 어떤 그런 정확한 진실 규명은 결국 이제 검찰이 하루빨리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야 두 분의 다른 의견 전해드리고 있고요. 여당의 신원식 의원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에 소문이 난 겁니다. 대한민국에 넘어가면 바로 돌려보내서 우리 죽음으로 몬다. 김정은 정권의 비인도적인 그에 피해서 왔는데 문재인 정권도 똑같은 깐부다. 그래서 사실상 문재인 정권은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김정은 깐부 정권, 김정은 하명이나 받는 정권으로 전락을 시킨
반국가적인 반헌법적인 정권이었다. 자, 판단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국면, 예상외로 이 대표 측이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이 징계를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마이크가 켜준 줄 모르고 본심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초선 의원들의 진짜 생각, 윤과 핵관 3인의 만찬. 이 장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제 국민의힘 초선들이 회의를 했는데 국회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 모르고 본심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초선 의원들의 본심, 이 대표에 대한 생각, 징계 국면에 대한 초선 의원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들어보시죠. 지금 정부들 중에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전당대회를 하자, 정치를 하자, 뭐 이런 여러 해석이 나오고. 얘기 나오면 안 돼? 근데 뭐 당헌 당규에 따라서 한다는 자체가 당헌 당규에 따라서 할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죠? 그냥 그 직무대행으로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6개월 그대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진짜 기소가 되면 징계를 다시 해야죠. 조사 결과에서 성성납 있었다 인정 공명하죠.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아닐 경우도 생각을 해야죠. 아닐 경우도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걸 흘러보면 이 가벌성이 있어 이게 공소시 남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그걸 다 거짓말했잖아. 나 안 했다고.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다음에 또 있어요. 이거 비대로도 갈 수가 있어요. 좀 이따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를 해버리면 비대로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장 여기서 우리 여기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된다는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경계로 그렇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진 원로들은 중진들한테 전당대회 준비된다는 이런 얘기 안 나오겠고. 마이크를 반대로 돌렸지만 이미 저희가 다 들었습니다. 속내가 다 전해진 건데, 김영주 의원님, 네. 뭐 이제 선배 정치인이시니까 뭐 그렇게 사실 충격적인 얘기는 있지 않았고 초선 의원들끼리 이제 대책에 대한 논의를 하던 중이기 때문에 속내와 본심이 나온 건데, 그 중에 이제 6개월 경찰 수사 그간에 나오면 만약에 성산납 한 골 나오면 다시 징계해야 돼, 이런 얘기도 좀 눈에 띄었고, 중요한 건 성산납을 받고도 안 했다고 거짓말한 게 되는 거잖아, 징계해야 된다는 강한 의견도 있었고, 중진들 중에서는 뭐 조기 전당대회나 비대위를 해야 된다는데 그런 의견이 나오게 않게끔 해야 된다라는 한 다른 의원의 의견도 있었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더 재밌는 것은 이제 일부러 들으라고 저런 소리를 할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요? 예, 정치를 하다 보면. 예. 그러니까 모르는 척 일부러 예. 마이크를 켜놓고 하는 그렇게 이제 포커싱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저런 경우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경우는 진짜 몰랐다. 예, 최영대 의원은 뒤늦게 좀 마이크를 쉬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어쨌든 초선 의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부담스럽다 우리 당에 그런 생각을 공유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 누구 파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준석 대표 스스로가 좀 반성해야 될 지점이 의원들을 다스려가면서 이렇게 다독거려가면서 하나로 모아가는 게 당대표의 역할인데 철저하게 갈라치기로 자기가 존재하거든요. 20대 갈라치기, 남성으로 갈라치기 이렇게 공격적인 어떤 리더십을 가기 때문에 저게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는 또 민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의원들의 민심이 그렇죠. 저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하루빨리 정신을 차려서 진실을 통해서 또 진정성을 가지고 포용적 리더십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6개월간의 징계 국면 중에 기간 중에 경찰에 기소가 되거나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는 또 징계해야 한다라는 초선 의원의 발언, 여러 조간 신문에선 이거 천기누설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이준석 기소 때는 또 징계? 천기누설? 이준석 기소되면 징계 다시 해야. 유상범 의원실. 회의 시작 전 운영위원들 간 사전 논의하는 자리였다. 사적인 견해였다. 당헌당규 해석 설명 과정에서 나온 거지 추가 징계 가능성을 언급하기 위함은 아니었다라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만, 정혁진 변호사님, 뭐 옛날 그 우스갯소리 중에 때린데 또 때린다, 뭐 그런 말도 있고 깐데 또 까 이것도 있고,
6개월 징계 중에 만약에 수사 상황에서 성상납 여부 혹은 증거인멸 여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나오면 징계 중에 또 징계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더니 당규 찾아봤거든요. 윤리위원회 규정. 저거는 천기 누설이 아니고요. 당규 누설입니다. 당규 누설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 직무정지 6개월 나온 거는 윤리위원회 규정 20조에 따라서 20조.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22조에 특례가 있어요. 예. 22조 제목이 뭐냐면은 기소된 자의 직무정지 등 징계 특례. 그런데 유상범 의원님이 검사장까지 아마 하셨을걸요. 그런데 규정을 정확하게 인용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1항에 성범죄로 기소가 되면 기소와 동시에 그 당직의 그러니까 대표직 예. 직무 정지가 돼요. 그렇게 그 규정이 되어 있고 아, 윤리위와 상관없이. 윤리위와 상관없이 기소와 동시에 당직은 정지된다. 예. 이렇게 그 22조 1항 2호의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징계가 그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22조 2항에 보면은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이 되면 그때는 징계가 되는데 징계 수위 자체를 거기에 못 박아놨어요. 탈당 권유 이상. 다시 말해서 제명이나 탈당 권유니까 그냥 나가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성범죄로 기소가 되면 이번 6개월 직무정지와 상관없이 그 판결이 나올 때까지 확정될 때까지는 그 당대표는 못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무죄로 나오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유죄로 확정이 되는 순간 더 이상 국민의힘 당원이 될 수가 없는 그런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초선 의원들끼리의 대화가 천기누설 뭐 새로운 게 아니라 깐데 또 까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내용을 당규상에 그렇게 돼 있다. 네네. 경찰 수사로 확정적인 내용이 나오거나 기소가 되는 순간 더 강한 징계 국면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네. 당규상.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 입장에서도 경찰 수사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재 의원님,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계속 자맹 모드인데 네. 어제도 출근을 안 했습니까? 오늘도 출근 안 합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좀 본인이 그런데 이번 주에는 이제 윤리위 결정 이제 당원권 정지 2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이잖아요. 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을 표명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지난 월요일에 이제 저기 나온 뭐 그 초선 의원 모임도 있었고 또 재선 의원 모임도 있었고 또 중진 모임도 또 있었고요. 있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오후에는 의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총에서는 윤리 결정을 이제 존중을 한다. 그리고 이것이 거리가 아닌 사고 상황이기 때문에 직무대행 체제로 간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6개월 이후에는 이준석 대표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당연히 있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또 뭐 상황 변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 있냐 없냐를 얘기를 할 때 당연히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그럼 뭐 가처분 신청을 할까? 뭐 효력정지 가처분? 법적인 조치. 예, 아니면 뭐 재심 청구를 할까? 뭐 네. 이제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윤리 결정을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 말지는 저는 좀 밝히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입장 표명은 있어야 된다. 네. 이 대표의 자맹은 지금 현재까지도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여론조사 몇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30 세대 이준석 대표의 주 지지 기반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과연 이 대표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론조사 함께 보시죠. 2030 세대 남성, 그것도 이 대표 징계에 대한 견해. 그러니까 20대 남, 2대 남, 30대 초반 남성들 사이가 사실 이 대표의 주요 지지 기반이고 이 대표가 대선 승리에 공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도 20대 남성들의 지지였거든요. 그런데 넥스리서치의 이 조사 결과에서 이 대표에게 강한 지지를 보내고 있었던 20대 남성들도 이 대표 징계하는 게 48%가 맞다, 적절하다라고 판단했고요. 30대 남성은 49.8%, 과반에 가깝게 징계 잘했다. 종합해 보면 20, 30대 남성의 과반이 넘는 51.9%가 징계하는 게 맞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한 곳만 보면 허전하니까 한 곳 더. 한국 사회
어문연구소, 여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2030 세대 남성 이준석 징계에 대한 견해. 20대 남성이에요. 미흡하다, 적절하다가 16.6과 33.1. 그러니까 징계 잘했다라는 게 압도적입니다. 30대 남성도 적절하다, 미흡하다, 그러니까 더 징계해야 된다라는 게 31.9와 33.3을 더하면 더욱더 압도적이죠. 그래서 2030 세대의 남성의 58.8%가 징계 잘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두 여론조사 모두 이 대표에 대해서 2030 남성은 과반이 훨씬 넘게 징계 잘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이게 참 흥미로운데 2030 세대잖아요. 우리 전용기 의원은 청년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정당 따지지 맙시다. 이 질문은 같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청년 세대로서 봤을 때 이 대표의 주요 지지층 2030 남성도 과반 넘게 이 대표의 징계가 잘 됐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주요 지지층들이라고 하지만 이 대표가 어떠한 일들을 하든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이 2030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판단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는 지금 2030 세대는 처음에 이제 10대 때부터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었고 그다음에 정보의 불공정성이라고 하는 옛날과는 다르게 많은 정보들을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자기가 이 현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 둘러싼 이 논란들을 전체적인 맥락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관심도가 다른 세대들보다 2030이 높은데 그 관심도 속에서 많은 정보들을 접했을 거고 그런 현실적인 판단을 해서 이 대표의 징계가 과도하다라는 것이 그런 여론이 압도적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지율 결과 다시 한번 보시면 여론조사 결과 두 여론조사의 결과가 상당히 좀 공통적이다. 보시면은 그러니까 20대 전체, 30대 전체 남녀를 따지지 않고 20, 30대 모두 다 징계는 잘했다. 그리고 그중에서 남성만 뺐을 때도 역시 과반이 넘게 이 대표에 대해서 징계를 잘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 대표 입장에서는 힘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대표, 한 달 1,000원 납부하면 책임당원될 수 있다. 지난 8일과 그제 두 차례 당원 가입을 유도했지만 친이익의 이 핵관, 이 대표 지지 비율이 당 지지율과 비슷하다. 이런 흐름이면 여론에 기대서 가처분 신청 등으로 전면전 펼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여론조사를 보고 있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강하게 저항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관측이에요. 김영주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본인이 세운 가설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20대는 다 나를 지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방금 우리 전 의원 얘기한 것처럼 20대가 보는 것은 자기 기준과 자기 가치를 가지고 선택한 거고 이왕이면 더 나은 20대 같은 세대의 공감대를 가지고 좋은 정치를 바랬던 것이지 이준석 대표가 했던 모든 일을 다 좋아하고 흠모하고 지지하는 건 아니다. 그 분명한 관점을 우리가 세워야 될 필요가 굉장히 있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예. 지지자들이.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 조사를 보면서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것은 최근에 말하자면 대통령 지지율 중에 20대와 60대가 빠졌는데 네. 그 20대가 이준석 대표의 어떤 당내에서 윤리위의 그런 어떤 그 문제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마치 옹호해서 윤 대통령을 실현하는 것처럼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문제예요. 그렇군요. 그럼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20대가 윤 대통령 지지율을 철회하는 것은 이준석 문제하고 전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통계학적으로, 예. 여론학적으로. 방금 말씀 주신 이제 대통령의 세대별 지지율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 징계 후에 이른바 핵관 3인과 만찬을 가졌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낸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지난 8일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 징계 결정했고 지난 10일 징계 결정 이틀 뒤 윤 핵관 권성동 원내대표, 이철규 의원, 윤한홍 의원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친윤계 의원이죠. 핵관 3명이죠. 윤 대통령이 만찬을 가졌다. 이준석 징계 처분 수습책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에 대해서 추인이 됐고 윤 대통령도 저 만찬 자리에서 의원들의 판단대로 하라라고 이른바 추인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제원 의원은 저 자리에 불참했다. 아하. 당일가 대통령은 조기 전대 생각했는데 권 원내대표 설명 듣고 난 뒤 입장을 바꿨대라는 당 일각의 추측과 친윤 일부 지시하지 않았는데 권 원내대표가 원하는 대로 하고 대통령 힘 받으러 가는 것처럼 보이려 윤심을 이용하고 있대라는 각종 추측들도 난무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저 둘 다 뭐 그렇게 막 정확성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주혜 의원님,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리고 다른 이 친윤 의원 핵관 입장에서는 네.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이후에 당 상황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게 상의하고 보고 드릴 필요도 있었을 거고 앞으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 뭐 조기 전당대회로 당대표를 바꿔버리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대표가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단은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윤 대통령에게 의논할 필요성도 있었던 거고 그 이후에 이렇게 된 거 보면 윤 대통령도 권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에 동의를 하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7월 8일에 그 6개월 이제 당원권 정지가 이제 새벽에 내려졌는데 그날 바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이것은 사고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직무대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지난주 금요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은 이미 당에서는 뭐 당 의원들의 다수는 빨리 이 국면에서는 이제 결정이 난다면 안정적인 국면으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이 다수였기 때문에 일단 8일의 상황은 직무대행 체제로 이제 가는 것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정리가 되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이미 이제 직무대행으로 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에서 일요일에 대통령과 또 몇 분이 모여서 그러한 얘기를 좀 자연스럽게 논의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뭐 당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시겠다. 그것은 당에서 또 제일 잘 할 것이다. 이제 이러한 믿음과 또한 신뢰 뭐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계시고 또 그런 인사를 여러 번 피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요일 만찬 그러니까 이후에 또 월요일 상황이 뭐 저희가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란 말이에요. 뭐 초선 의원들이 모였다고 해서 미리 뭐 모여서 어떻게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만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초선은 초선들끼리 또 재선은 재선들끼리 또 중진 의원은 중진 의원들끼리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것은 당원 당규상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잘 마무리가 저는 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의심은 정익준 변호사님 이 국면을 장제원 의원이 안철수 대표를 내세워서 당대표를 바꾸려는 것 아니냐. 간장한 사발라는 의심이 있는 것 같은데 장제원 의원은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당대표를 바꾸지 않고 6개월 뒤에 복당을 해라. 복귀를 해라. 원내대표 직무대행으로 가겠다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판을 정리했어요. 그래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총회 때도 장제원 의원이 모습 불참했고 지금 저 만찬 자리에도 장제원 의원이 불참을 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있는 곳에 장제원 의원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렇게는 보여지지가 않고요. 대한민국에는 헌법과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는 당헌과 당규가 있어요. 당규가 법률이라고 하면 당헌은 국민의힘의 헌법이죠. 제가 찾아보니까 당헌, 당규가 아니고 당헌 29조에 당대표가 거류된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권한을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29조에 2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 어떻게 돼 있냐면 당대표가 사고 등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가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권한 대행과 직무 대행이 서로 구별되는 개념인데 권한 그 거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당대표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뭐 사망할 수도 있고 하야할 수도 있고 뭐 탄핵 뭐 비슷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고는 뭐냐면 당대표가 존재는 하는데 일을 못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이게 딱 그
지금 그 징계 그 국면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당원에 위반하는 그런 결정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준석 대표에게 빌미를 주는 거니까 지금 체제가 저는 제일 합법적인 것이다라고 봅니다. 장제원 의원의 불참은? 그거는 뭐 개인적인 사정이 아닐까 싶고요. 그걸 몰랐다라고 하면 뭐 삼선 의원이 아니지 않겠나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헌재가 공개 변론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하는 것은 드문 편에 속합니다. 바로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검수완박법의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기 위함입니다. 그 세 번째 이야기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어제 사실 개인적으로 많은 뉴스 중에서 이 뉴스를 참 흥미롭게 봤는데 검수완박, 헌재, 대전, 여야, 사개특위, 고성. 헌재에서 검수완박의 정당성을 두고 여야가 공개 변론을 했습니다. 다퉜습니다. 민영배 의원의 위장탈당, 꼼수탈당이 가장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전주의 의원도 공개 변론에서 목소리를 냈는데 그 장면 영상으로 살펴보시죠. 오직 검수완박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영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서 참석을 해서 결국 민주당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통과한 이 법안은 결국은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형해와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위법 그리고 위헌의 점을 다툴 것입니다. 민주당 몫이 아닌 야당 몫의 조정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심각한 그런 절차 위반이다. 언론에서 말하는 편법 탈당이라든가 또 안건조정위원회 활동 조정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 선진화법 취지도 몰각하고 해서 시급하게 법 개정을 추진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문제는 안건조정위원장이 그와 같은 의도로 탈당한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지정한 것, 거기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민영배 의원이 왜 탈당을 했고 왜 조정위원 선임에 응했는지를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해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본인의 판단입니다. 고도의 정치 형성 행위이기 때문에 옳고 그르다라고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 민영배 의원의 발언도 있습니다. 오늘 직접 자리에 오신 이유는 그러면 어떤 이유신가요? 국민이 의원실 어떻게 보시나요? 정치를 포기한 것 같죠. 정치를 포기한 것 같죠. 정치를 포기는 어떤 의미인지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떤 의미신가요? 정치를 사법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의 질문이 상당히 예리한데 민주당을 향해서 민주당 소속의 민영배 의원을 무소속으로 탈당을 하고서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절차적인 하자를 따질 수 있는 건 아니냐. 헌재 재판관이 이렇게 묻자 민주당의 이 변론은 이겁니다. 고도의 정치행위다. 그리고 민영배 의원의 탈당은 본인이 결단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적인 곳에서 입법부의 정치적인 결정에 대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민주당의 공식 반응. 저 자리에서 전주의 의원이 국민의힘을 대신해서 강하게 이건 절차적인 정당성을 위배한 거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전주의 의원님, 민주당의 지금 공식적인 입장은 민영배 의원 또한 그렇습니다. 정치로 왜 사법의 영역을 끌어들이냐. 이건 고도의 정치행위다라는 건데 이에 대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밖에 해석이 저는 안 돼요. 그러면 국회에서 하는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우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가겠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대통령도 사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과연 국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알아서 뭐 다수결의 원칙을 무시를 하든 우회 민주주의를 훼손을 하든 그냥 우리가 그냥 통과시켰으니까 헌재는 끼지 마세요. 그거 어디서 나오는 교만입니까? 한번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민영배 의원이 위장 탈당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럼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셋, 국민의힘 셋, 3대3 동수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이 그러면 그 7월 13일이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을 한 것이 4월 26일입니다. 그러면 7월 말이나 돼서 안건조정위원회 심사가 끝나요. 지금 아직까지도 안건조정위원회 심사 중인 기간입니다. 민영배 의원이 위장탈당 안 했으면. 그러면은 이 90일간의 이 심사를 통해서 결국 검수완박 법안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저는 아마 안건조정위원회 마치고도 법사위에 이 어떤 그런 조정된 내용이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래서 이 법이 지금 4월 말에 통과된 것은 A부터 Z까지 다 이민영배 위원회 위장 탈당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뭐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그 피청구인 측의 대리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재판관이 민영배 의원이 왜 탈당했다고 생각하냐. 검수완박 법안,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탈당했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대리인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건 뭐냐. 그러면 이것은 검수완박 법안에 결국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탈당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말이 3대3이지 사실 4대2의 구조로 본인이 만들기 위해서 탈당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법사위원장이 그런 걸 알면서도 안건조정위원회로 지금 그렇게 선정을 했거든요. 그럼 이게 위헌이고 그 위법이지. 그러면 어떤 게 그러면은 그 뭐 위헌 위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심각한 절차 위반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통제하라고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국회가 만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심각한 위헌과 위법을 통제하는 곳이 헌법재판소고요. 그러면 왜 위헌 결정 왜 합니까? 그 헌법소원 해가지고 위헌 결정 하잖아요. 그 지금 어제 민주당 쪽 그 의원들도 얘기를 하셨고 또한 그 소송 대리인들도 얘기를 했지만 그 내용을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그 논리로 하면 헌법 위헌적인 것도 그럼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면 안 돼요. 그냥 국회에서 적법하게 우리가 심사하고 판단했는데 왜 헌재가 끼어들어서 헌법 위헌이냐 아니라 판단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국회에 대한 통제는 당연히 필요하다. 최소한의 그 통제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도의 심각한 것을 과연 헌재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다. 이것은 저는 대한민국 법치의 실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은교 의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의 나라죠.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저는 그 부분 같습니다. 국회에서 고도의 정치의 행위를 통해서 입법을 했던 건데 이것이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적인 판단으로 이것이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국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헌재에서 법 만들고 헌재에서 행정하고 헌재에서 사법적 판단까지 내리면 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이 본인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했다라고 아까 전에 그 우리 피청구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입당과 탈당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당을 했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사실 선임이 된 것이죠.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하지 않았다면은 국민의힘 3, 민주당 3으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사실과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양양자 의원이 무소속으로 국회 법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결국에 양양자 의원이 교섭단체 아니죠. 그러니까 비교섭단체의 몫으로 한석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갔으면 그 사람도 민주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행위를 가지고 마치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삼권 분립에서부터 애초에 멀어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원래 헌재에서 판단을 하는 것은 이것이 문제가 있다 없다 판단하는 건데 해당 안건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판단과 정치적인 고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헌재에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을 좀 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장 탈당까지도
이 정치적인 합법적인 행위로 민주당은 해석을 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의 전주혜 의원을 포함해서는 어떤 경우에서도 이제 위장 탈당으로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시키는 것 자체가 좀 위험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지금 이제 때문에 권영기 의원이 예. 얘기하신 것 중에 제가 사실관계 하나만 바로 잡겠습니다. 요거 좀 크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냐면 원래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흐름이냐? 근데 갑자기 양양자 의원이 4월 19일에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야당 몫으로는 이제 그 당시 국민의힘이 야당이라서 2대 1로 의원님 저희가 뭐 충분히 다 설명이 됐던 거기 양양자 때문에 의원이 그런데 예.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네. 양양자 의원이 그 안건조정위원으로 됐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직까지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알겠습니다. 심의를 하고 있겠죠.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홍구 원내대표 간의 비공개 회동에서 고성이 오갔다라고 합니다. 이것과 무관하지 않은데 함께 보시죠. 결국 이 검수완박 국면에서부터 여야 간의 매듭이 풀리지 않았고 원구성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고 어제 권성동 원내와 박홍구 원내가 비공개 회의를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마음대로 하라니까 다 받고 싶은 대로 민주당도 사과해야지. 그래서 박홍구 원내대표는 약속 깬 쪽이 사과해라 라고 서로 고성이 오갔다라고 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 합의점이 있을까요? 이제 제일 어려운 건 그런 겁니다. 권성동 의원이 처음에 통 크게 받아들였다가 의총에서 굉장히 혼났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더 밀리면 당내에서 입지가 더 물론 본인이 뭐 윤핵관이기도 하고 대통령하고의 아주 친근한 사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의회 안에서 의원들과의 사이 관계는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그 양보할 마음이 없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굉장히 뭐랄까 치열하면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합의를 끌어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계속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 뜨거운 소식 3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아베 전 총리의 분향소를 조문했습니다. 서거의 충격, 깊은 위로의 뜻을 표한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에도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장면 보시죠. 덕질 관계 전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뭐 저나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아베 총리님의 서거 소식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유족과 일본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록의 글귀도 보도되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고 아베 신조 전 총리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유족과 일본 국민들께도 깊은 위로를 표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까지 조문록에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번엔 뜨거운 소식 두 번째 소식으로 이어질 텐데 함께 보시죠. 자, 민주당 소식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민정 의원과 윤영찬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소위 철험회 소속 의원들의 최고위원 도전이 있었던 터라 묘하게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철험회와 친문 의원들 간의 최고위원 경쟁 구도도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 사람의 영웅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누군가의 당이 아니라 우리의 당이며 자랑스런 나의 민주당이어야 합니다. 다른 당원을 향해 멸칭을 부르며 조롱하는 이는 민주당원이 아닙니다. 그런 망동은 민주당을 수렁으로 몰고 가는 해당 행위이고 몰상식입니다. 민주당의 가치를 공유하는 당원이라면 이제는 조건 없이 서로 환대합시다.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수박이라며 친문 소위 의원들, 비이재명계 의원을 지칭했던 이재명 의원의 지지자들을 비판하면서 최고위원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친문 대 친명, 묘한 구도가 형성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친문 고민정, 윤영창, 친명 정청래, 서영교, 장경태, 양이원영. 장경태, 양이원영은 의원은 철험회 소속이고요. 그 이외에도 철험회 소속의 이수진 의원도 최고위원 출마가 유력하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이재명 의원과 매우 가까운 박찬대 의원도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될 경우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2명만 돼도 완전한 이재명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최고위원 7명 중 2명은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지명직이기 때문이죠. 결국 선출직 5명 중 2명에 플러스 지명직 2명 하면 7명 중 4명이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인사들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이재명 체제의 당 지도부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친문 진영에서도 두 자리를 확보하라. 최고위원. 이 전쟁이 벌어질 거다. 개파 간 치열한 컷오프 전쟁이 예상된다. 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나름 흥미진진해졌어요. 김영주 의원이. 왜냐하면 지금 당대표 국면에서도 이재명 의원이 나온다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 됐잖아요. 그러면 본선에 나가는 자리가 이재명 의원 빼면 2자리인데 이 2자리에도 보면 박영진 의원도 있고 강병원 의원도 있고 박주민 의원도 있고 강훈식 의원도 있고 등등등등등등 있는데 결국 개파가 결정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인물론보다는 결국 개파에 의해서 지금 최고위원도 개파 간의 양상이에요. 친문 대 친명 어떻게 되리라고 조심스럽지만 보십니까? 아무래도 여전히 이재명 의원이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쭉 당내에서 뿌리 내리지는 못했으나 지난 대선을 통해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과 함께하는 최고위원들이 어떤 지지를 굉장히 호소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또 한편으로 보면은 윤영찬 의원도 보면 친문이긴 하지만 또 이낙연과 함께했던 그런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이낙연 전 의원이 말하자면 한국을 떠났지만 정계 은퇴를 선언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여전히 세력 다툼이 있고 그 세력 다툼이 굉장히 세게 격돌한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나쁜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것이 개파를 형성하기 위한 세대결로 가서는 안 되고 왜 우리가 대선에서 졌으며 왜 이번 선거에서 이렇게 어렵게 됐는가 당이 그런 것을 반성하는 큰 틀에서 새로운 비전과 전환의 어떤 선언 어떤 이론적 또 격론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데 아직은 좀 제가 조심스러운 것은 다 전직 총학생회장 출신이 거의 80% 이상이에요. 아직도? 예, 서른 의원부터 쭉 다 총학생회장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그래서 민주당의 가장 큰 한계인 다양성의 결핍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아픈 부분이다 그렇게 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당내에서 전통의 강호 친문 세력과 친흥, 강세, 친 이재명계 세력 중에 소속 의원 명수로 따졌을 때 누가 더 많습니까? 글쎄요. 그런데 저는 그 이분법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친문이 꼭 반명은 아니다. 섞여 있는 분도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구분하기 쉽지 않을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전당대 과정의 역동성을 보면서 선택할 만한 사람들이 꽤 많이 남아 있다. 교집합이 꽤 많다. 예. 결국은 이제 확실한 친문, 확실한 친명은 딱 눈에 보이잖아요. 네네. 확실한 표들, 그건 비슷비슷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과연 이제 전 당원들이 결정할 거라고 보여져요. 예컨대 지금 소위 철험회를 전체 당원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부분은 대의원 집단은 좀 철험회를 마땅치 않게 볼 텐데 전체적으로 선거 관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여론을 형성해 가느냐가 관건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과연 철험회 소속이 최고위원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그렇죠. 흥미로운 포인트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뜨거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뭘까요? 함께 보시죠. 코로나19 확진 양상이 다시 심상치 않습니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도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어서 도어 스태핑을 하니 많이 논란도 있었는데요.
한덕수 총리가 조금 전에 이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을 발표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질병청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8월 중순에서 9월 말 하루 최대 2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4차 접종을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합니다. 의무 격리 7일은 유지하되 현 단계에서 거리 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행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선별적, 단계적 거리 두기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새 방역 대책 내용은 뭔지 좀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자, 4차 접종 50대 18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를 확대한다라는 한 총리의 발표 내용이었고요. 자, 다음이요. 코로나19 확진자 의무격리 7일을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됐다라고 정부는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논란일 게 이 4차 백신을 접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두고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전주혜 의원님, 지난번에 대유행, 빅웨이브가 있었을 때 많은 수십만 명이 확진이 이미 됐고 확진됐던 사람들이 보면 야, 코로나19 뭐 아프긴 했어도 그래도 견딜만 했다. 센 독감 정도였다. 라고 좀 경시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3차까지 맞았는데 뭐 4차 또 맞아야 돼? 부작용은 어때? 우려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 경우 정부 측에서는 3차 접종을 하더라도 백신의 유효 시효 6개월이 지금 도래되고 있기 때문에 4차 접종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좀 강조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좀 혼잡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것은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죠. 근데 이게 또 4만 됐는데 금방 그럼 또 10만 될 수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을 조치를 좀 취하는 그런 국면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것은 굉장히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코로나 이제 확산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또 피로를 느끼다가 또 다시 이 좀 증가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또 다시 뭐 생활이 위축이 되고 또 경제가 위축이 되고 사실 이제 그러한 좀 걱정은 있거든요. 또한 백신에 대해서는 4차 접종까지 맞아야 되냐 이게 이제 백신의 어떠한 뭐 부작용이 아직 뭐 또 몇 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러한 좀 걱정을 하는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는 60대 이상이었는데 지금 이제 50대 이상으로 이제 더 이렇게 낮추고 이러는 걸 보면 좀 이제 국민들로서도 좀 그것은 고민 지점일 것 같습니다. 방역대책본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코로나에 감염되더라도 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87% 증가하였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의 BA5형 변이 검출률 급증에 따라 확진자 발생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부터 특히나 대폭 한 3배 정도 늘어난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다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희들은 6시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